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데 이어 지난 1일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에서 가스 폭발로 인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는데요. 사고 당시 현장에선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작업이 끝나면 현장, 지금 공사 현장에 있던 그 산소통이 그 보관소로 다시 옮겨야 돼요. 기본적으로 안전수칙에는 안 옮긴 거는 인정이 돼요. 그 보관 장소까지. 구의역 사고와 남양주 붕괴 사고 모두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희생됐는데 비용 절감을 위한 하청, 재하청 구조로 하청 노동자들이 안전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변을 비관해 아파트에서 투신한 대학생이 30대 공무원 양모 씨를 덮쳐 둘 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양 씨는 야근을 마친 뒤 만삭의 아내 그리고 5살 난 아들과 함께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했는데요. 양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빈소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추모글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투신한 대학생의 유족도 빈소를 찾아 양 씨 유족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세먼지가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경유차 생산과 운영 과정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를 줄이기로 했는데 실내 인증 기준보다 최대 20배 높은 수준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에 대한 환경 개선 부담금을 올리고 노후한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초 환경부가 주장해왔던 경유 가격 인상은 세금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이 시청자 평가원은 방송 내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연합뉴스 20과 라이브투데이 뉴스포커스를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20과 라이브투데이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지난주 세계적 대형 조선사였던 SX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되면서 국내 조선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졌습니다. 연합뉴스TV는 국내 조선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뉴스를 여러 보도를 통해 비중 있게 다루면서 현재 상황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24일 연합뉴스 20에서는 조선, 해운업계는 채무재조정, 용선의 협상, 자산 매각, 그리고 인력 감축 등 다양한 자구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을 만드는 데에만 한 달 이상을 소비하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각에선 조선 해운업종 외에 경쟁력이 의심되는 철강과 건설,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 선제적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5일 연합뉴스 20에서는 STX 조선 해양이 사실상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구조조정 중인 대형 조선 3사도 올 것이 왔다며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실 규모가 가장 큰 대우조선해양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실적 악화와 수주 가뭄에 자산을 매각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등 자구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불안하긴 마찬가지라고 보도했습니다. 27일 연합뉴스 20에서는 2008년 수주 잔량 기준으로 세계 4위였던 STX 조선해양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수주 급감, 중국 다롄조선소 가동 등 무리한 확장 경영으로 적자가 누적돼 자율협약에 들어가게 됐고 이후 4조 5천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지만 6조 원의 빚만 얻은 채 결국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협력사의 연쇄 파산과 그에 따른 대규모 실업 사태도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조선 해운업계의 경영 악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는 막연한 전망이나 예상이 아니라 구체화된 위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위기의 실체에 대해 궁금해하고 정부, 기업, 지역사회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언론은 제시 가능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관련된 논의들을 이끌어내는 보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나 관련 부처에는 현실에 대한 일종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분석이나 관점들을 제시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경제 위기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서 이성적으로 해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보도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강남역 부근에서는 5월 17일 새벽에 살해된 20대 여성을 추모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정책 배경이 없는 개인적 비극에 대해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적은 지금까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 이 살인사건 관련해서 다양한 보도를 하였는데 20대 여성 살인범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도와 더불어 추모 행사에 관련된 논란들도 비중 있게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23일 라이브 투데이에서는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시작된 메모지 추모 열기가 대전, 울산,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26일 라이브 투데이에서는 이번 살인 사건에 대한 여러 논란을 차분하면서 균형감 있게 분석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조현병 때문에 이미 4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여성에 대한 피해 망상 증상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추모 과정에서 이번 살인 사건을 단순 정신질환자의 범행으로 보는 시각과 여성 혐오 범죄로 보는 시각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강남역 지하철역 부근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강남역 20대 여성 살인 사건은 매우 비극적인 사건인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사건의 주요도에 비해 사회적 주목이 매우 높았던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 사건 자체보다는 자발적으로 일어난 추모 열기가 더욱더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살인 사건에 관한 법률적 문제나 정신의학적인 관점보다는 사회학적 관점이 더욱 필요한 보도였습니다. 왜 많은 여성들이 이번 사건 피해 여성들을 추모하고 이러한 위험에 공감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나 배경에 대한 설명이나 논의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갈등하는 양쪽 의견 모두 주로 올려놔서 흔히 언급되는 의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소외감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소외감을 이해하고 이러한 의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를 가져올 수 있는 보도들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 20과 라이브 투데이를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이 뉴스포커스와 뉴스워치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지난 5월 27일 외국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제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날 연합뉴스TV는 여러 보도를 통해 해당 사안의 의미와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5월 27일 뉴스포커스에서는 황교안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제의 요구안을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임위 차원의 수시청문회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행정부에 대한 과잉 견제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야권은 19대 국회 임기 내에 제의 요구안을 표결하지 못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다시 표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연합뉴스 20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로 20대 국회 여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국무총리의 대리 거부권이라는 꼼수를 썼다고 반발하는 반면 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안이 근본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20대 국회에서 재의결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9대 국회 막판 거부권 파동으로 국회의장당 구성을 비롯한
20대 국회 개원 협상도 당분간 파행하면서 지각 개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27일 뉴스와치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작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국회 개정안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꺼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여소야대 전국 속에 6표 차의 과반수로 통과되면서 여당의 지도부 공백을 그대로 드러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반대한 이유는 이 법안이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며 입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국회와 업무 차질을 우려하는 행정부의 견제 심리가 충돌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18대 국회 선진화법에 이어서 19대 상시청문회법도 국회 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막판에 제출되어 상당히 급하게 처리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법안 모두 찬성과 반대가 매우 극명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자칫 법안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나 토론보다는 정치적 진영을 중심으로 한 감정적인 반응들이 주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대체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관련된 배경 정보나 논의에 대해 다각도로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시민들이 법안을 이해하고 판단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 법안이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고 정부 여당에서 예상하는 법안의 부정적 가능성이 실제로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대한 분석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지난주 관련된 보도들은 대개 기계적 객관주의를 적용하며 여당과 야당의 의견을 비율적으로 균등하게 보도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물론 여야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계적 균형은 일반 시민들이나 시청자들에게 정치적 논쟁들이 단순한 진영 논리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의 프로그램 중 뉴스포커스와 뉴스와치를 중심으로 모니터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클릭 베스트컷을 살펴본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과학과 정지윤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클릭 베스트컷을 살펴봤다고 들었는데 어땠나요? 네, 클릭 베스트컷은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 뉴스를 사진으로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덕분에 내용을 편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사진 소개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배경까지 설명해준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달 28일에 방송된 클릭 베스트컷에 대한 모니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클릭 베스트컷은 엄선된 보도 사진을 사진 기자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해석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에 방영된 클릭 베스트컷은 식지 않는 추모 열기라는 제목의 사진으로 시작했습니다.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는 강남역 10번 출구에 한 모녀가 추모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강남역 살인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모 공간을 만들어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의 한 쌀국수 식당을 방문한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10여 년 전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과 비교하며 이른바 쌀국수 외교의 정치적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또 동행했던 셰프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사진도 함께 소개해 오바마 대통령이 소박하게 식사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쌀국수의 가격은 $6로 동행한 셰프가 계산했다는 방문 뒷이야기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 재미있었습니다. 그럼 이 오바마 대통령이 먹은 쌀국수의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또 누가 계산했나요? 뭐 대통령이 먹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이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너무 비싸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내지 않고 그 셰프가 직접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한 모습의 사진을 다뤘습니다. 맑은 날씨에도 시민들의 물세례에 대비해 경찰들이 우산으로 안철수 대표를 경호하는 모습은 현지 분위기를 짐작케 해주었습니다. 또 이번 추도식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정치인들뿐 아니라 일반 추모객들도 많이 참석해 그 열기가 뜨거웠다는 설명이 이어져 현장감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막걸리를 따르는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손 전 고문의 정계 복귀에 대한 높은 관심에 반해 손 전 고문은 유유자적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웃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소이부답이라는 표현에 빗대어 설명한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이어서 19대 국회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모습의 사진이 소개됐습니다. 19대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수많은 자료들이 폐기 처분만을 기다리며 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소개하면서 20대 국회의원의 방 배정에 대한 설명도 해주어 새로운 국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회관의 층별 설명과 몇몇 국회의원들의 방 배정도 언급했는데요. 호실 번호에 의미를 두고 배정을 받은 일부 국회의원들을 소개해 주어 흥미로웠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5.18호 다 아시겠죠? 말씀 안 드려도. 네. 그다음에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4.13 뭔 것 같습니까? 4.13 총선 관련된 그렇죠. 건가요? 이제 제1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 와, 나는 이거를 기념해야 된다. 그래서 413호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19대 국회와 다른 모습으로 국민과 국가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의도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아나운서의 발언에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사진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공개한 쓰레기에 파묻힌 순국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순국비는 일본 신주쿠에 위치해 있는 이봉창 의사의 위령비인데요. 이츠카야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비라는 설명을 통해 우리의 관심 부족으로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던 우리 역사를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또한 이봉창 의사의 업적을 간단히 소개해주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이봉창 의사의 업적을 생각하며 기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독립운동이 상당히 침체기였는데 이렇게 이봉창 의사가 일왕에게 폭탄을 던짐으로써 기폭제가 돼서 그 이후에 활발하게 독립운동이나 임시상해정부의 활동이 전개가 됐다고 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독립유적지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로 주변의 주민들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이 정말 안타까웠고 우리 역사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사진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습니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우리 국민이 잊지 않고 자주 방문하는 것이 해외에 방치된 우리의 유적지를 지켜내는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말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진 한 장이 1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의미와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사진과 재미있는 설명으로 정치, 사회, 경제의 전반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캠퍼스 TV 리포트였습니다. 중에 베스트 컷을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치권을 들썩이게 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 일정이 끝났습니다. 반 총장은 한국을 찾은 엿새 동안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행보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는데요. 자신의 발언을 시시각각 전하는 언론의 확대 해석 말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우리 언론에서 반기문 총장 방한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방행정교육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진숙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반 총장의 방한 관련 소식을 우리 언론이 어떻게 전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재임 기간 한 9년여 동안 수차례 우리나라를 방문했지만 이번처럼 이제 관심이 집중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방문에서 이제 반 총장은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났고요, 또 정관계 재계 인사를 두루 만나는 등 정치적인 행보를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 총장은 이제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번 방문을 통한 그런 행보들이 유엔의 어떤 직무와는 연관성이 적어서 정치적인 행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언론도 이제 이를 두고서 여권과 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조선일보는 반 총장이 대권 출마를 할 경우에 가장 타격을 받을 후보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꼽았는데요. 안 대표와 반 총장 모두 이제 기성 정치인과는 좀 다른 차별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지지층도 중도 성향으로 좀 겹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이제 반 총장이 남북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인 것과 또 안동과 경주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면서 반 총장이 무주공산인 여권에 자신을 각인시킨 뒤에 다음 날 언론 탓을 할 계산으로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면 기존 정치권을 능가하는 정치적 공학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중앙일보는 단독 설문조사를 내세웠는데 반 총장이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텃밭인 TK 지지층이 충청 지역보다 더 높게 나온 점을 봤을 때 반 총장이 특정 정당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지지율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은 반기문 총장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좀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충청, 경북 등 새누리당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한 것에 대해서 반 총장이 강조한 통합의 리더십과는 좀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언론은 대체적인 의견을 어떤 반 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임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무게중심이 국내로 옮겨져서 유엔 사무총장직이 공백처럼 여겨지게 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교수님. 보도 내용을 쭉 지켜보면서 느낀 게요. 너무 반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중계 보도하듯 보도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보도 태도가 문제는 없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네. 이제 촉각을 굉장히 곤두세우고 다양한 해석을 내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반 총장이 이제 화법 역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이를 더 부추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랜 외교 생활을 한 탓에 아무래도 좀 민감한 사안에 대처하는 언어 습관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언론은 어떤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보다는 확대 해석, 더 나아가서 기사를 좀 재생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나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반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해서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 참 기가 막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를 두고 언론은 반 총장이 친박 대권 후보 내정서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여러 가지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런 것이 해외에서 보도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 창피하다 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예. 이에 대해서도 여당의 내분을 일으킨 친박계를 향해 이제 쓴소리를 날린 것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언론사는 이번 방문에서 반 총장의 발언들이 모호하긴 하지만 기존의 발언들과는 확실하게 차별성을 보인다라고 보도하면서 여소야대 정국과 여권의 어떤 혼란 상황을 고려해서 반 총장이 강력한 정치적인 포석을 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반 총장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언론이 이러한 여러 해석들을 통해서 이 반기문 대망론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다수의 언론들은 반 총장을 사실상 차기 대선 후보로 보도하면서 여론조사 기관들도 대선 주자 지지율에 이제 반 총장을 포함시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선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반 총장에 대해서 벌써부터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중계하는 식의 보도를 봤을 때 네. 오히려 이것이 이제 정치에 대한 좀 피로감을 빨리 느끼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현실 정치에 대한 회의감이라던가 무관심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언론 보도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중심으로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외신들은 어떻게 반기문 총장의 업무 성과 등을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그 유엔 내에서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를 The most impossible job,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직업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강대국 간의 세력 다툼의 어떤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무총장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단적으로 느껴지는 표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다 있지만 외신들의 평가는 이제 대체적으로 무난하다. 하지만 유명무실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반 총장이 이제 코피 아난 등 전임 총장들에 비해서 이제 강대국에 맞서는 것을 기피한다고 지적하면서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덧붙여서 5개 상임이사국이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무난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청렴도가 높고 또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은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특히 지난해 말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점이 최대의 성과라고 논평했습니다. 네. 영국의 가이언 역시 그의 성실성과 인품은 이제 인정을 하면서도 국제적 사안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등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직위에 있으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이제 존재감이 없다. 이른바 노웨어맨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시리아 대학살과 또 스리랑카 유혈 사태 등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점 등을 이제 꼬집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해도 이제 모든 나라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처럼 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언론의 평가는 이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어떤 방문을 통해서 남은 7개월간의 임기 동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쳐서 그것이 평가로 이어질까 하는 좀 우려가 생깁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어떤 논란을 좀 자제하고 반 총장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도 좀 응원하고 도울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일단 반 총장의 이 방한 이후에 예비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진 모습인데요. 앞으로 관련 보도가 이뤄질 때 우리 언론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끝으로 짚어주시죠. 네, 반 총장의 이번 방한이 어떤 컨벤션 효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뭐 여야 할 거 없이 이제 정치적인 변동 폭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 네. 이제 대선을 향한 촉발제는 분명히 됐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렇다 할 속내를 드러내고 있지 않은데요. 이른바 대선 잠룡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언론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로 인해서 대선전이 일찌감치 좀 과열 국면에 접어드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좀 경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권 잠룡 후보들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고 또 반기문 대망론으로 인해서 뭔가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언론이 섣불리 좀 경쟁을 부추기는 것 등은 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은 대선 예비 주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무엇을 할 것인지 비전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또 어느 당, 누가 권력을 잡는가에만 집착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정 후보의 어떤 이벤트 중심의 동정을 부각한다던가 또 정치인들의 행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전하지 않고 그 숨겨진 의도라며 추측 기사를 내놓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선에 출마할 주자들을 미리 예측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지지율 조사를 이제 내보내는 경우를 봤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경마식 중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역 민심이 누구에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이제 몰아가면서 세를 분석하는 것 등은 지역 감정 부추기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이제 시간을 좀 충분히 두고 봐야 할, 숙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본질을 흐리지 않는 보도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정치권과 언론, 국민들이 무엇보다도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보도 태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돌아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 그런 데 대해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강경순 의원께서 어떤 말씀 나누셨습니까? 아이고 그건 내가 얘기할 수 있나.
총재님은 무슨 좀 말씀 복담 같은 거 안 해주셨나요? 뭐 무슨 얘기 해주셨나요? 우리 비밀 얘기만 했어. 많이 추측들을 하시고 이제 보도들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제가 제 자신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일 테고 또 제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